자, 그러면 우리는 근세의 사회. 자, 823페이지 근세의 사회는 별게 없다. 왜냐면 여기서는 평등의식의 성장, 민족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막 시험에 나오거나 좌우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개념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자, 거기 쭉 그냥 근대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뭐 단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별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그냥 쭉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이주 동포, 이제 이민간 그런 이민 역사 이런 것만 간단하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식주의 변화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의식주의 변화도 별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사 말하자면 이제 국외 이주 동포 그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23페이지 보시면은 사회제도와 의식의 변화에서 평등사회로의 이행. 자, 말하자면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부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신분제도 폐지라든가 하는 그런 평등사상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근대적 개혁에서는 일단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개혁안만 한번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신정변에서는 14개조 정강이고 동학농민운동은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죠. 민중들이 주도한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의 의식 성장과 관련이 밀접하겠죠. 여기서도 역시 패정개혁안에서 신분제 폐지를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갑신정변에서의 개혁안과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개혁안을 드디어 나라에서 받아들여서 법으로 만들었다. 그게 가부개혁, 가부을미개혁이에요. 자, 특히 가부을미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사회 파트니까 중요한 이유는 신분제도를 드디어 폐지시켰다는 거. 그래서 공사노비제도의 혁파. 공사노비제도가 드디어 혁파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노비제도가 혁파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분제도 없어졌죠. 양반 문벌제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이 의식 제도의 개편으로 이제 의식의 성장이 딱 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가부을미개혁에서 의의를 살펴보시면 조선사회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근대적인 평등사회로의 이행, 드디어 평등사회로 이행이 된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의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개혁운동의 어떤 한계성 또는 뭐 의식의 변화 쭉 한번 보시고. 자, 동학농민운동의 한계, 갑신정변과 가부을미개혁의 한계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제가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개혁안은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젊은 그 개화파들, 개화당이 주도한 거고, 동학농민운동은 아예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죠.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농민들끼리만 개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런 개혁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 다음에 가부을미개혁도 당연히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지배층들끼리, 농민들은 농민들끼리 따로따로 개혁을 했다면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농민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끌어들이고 하려고 노력했던 단체,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체가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독립협회 활동은 계몽이잖아요. 계몽, 백성들과 더불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협회의 활동은 민권운동이 전개되면서 평등사상에 기여를 하게 된다. 확산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진 애국계몽운동도 계몽이잖아요. 말하자면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평등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민주주의 사상을 진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애국계몽운동의 모습들이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평민과 천민의 활동도 자, 그전에 비해서는 훨씬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 할 때, 만민공동회 할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박성춘의 연설문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백정이 연설문, 연사로 나설 정도의 어떤 의식이 성장했구나. 자, 백정이면은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 천민이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의식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민과 천민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인권, 말하자면 여성들의 지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자, 특히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단체를 조직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826페이지 보시면은 사료에도 자, 찬양회와 조선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권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가 있어요. 1898년에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이 여권 통문, 여권 선언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단체죠.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는 서울 북촌의 양반 부녀자들이 양반가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예요. 북촌이면은 양반가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굉장히 대갓집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북촌이고, 여기에 양반 부인들이면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고 돈도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다음에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자 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고, 여기에서 최초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황성신문에서 우리가 원래 논서를 실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 통문이 하나, 선언문이 하나 발표돼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실어볼게. 그러면서 이제 여권 통문을 이렇게 게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여성 인권의 신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회가 했던 운동 중에서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관립학교, 여자 관립학교를 만들어달라라고 나라에 요구를 하게 돼요. 이 당시에 그럼 여자 학교가 있었냐? 자, 1898년이잖아요. 여자 학교가 있긴 있었죠. 이화학당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런 여자 학교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 학자들은 대부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교가 바로 이 찬양회가 만든 학교예요. 자, 거기 보시면 교육기관 건립 나와 있잖아요. 최초의 순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에 요구했던 건 관립학교를 만들어달라, 관립여학교를 만들어달라. 그런데 관립여학교 만드는 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돈 모아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가 순성여학교. 자, 그래서 찬양회, 여성통문, 여권선언문, 그리고 순성여학교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찬양회, 그 다음에 여성통문, 그 다음에 순성여학교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민간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민간 여학교?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선교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학교가 순성여학교. 자, 여기선 여러분이 순성여학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겨서 의식주 생활의 변화로 넘어갈까요? 자, 의식주 생활의 변화도 별건 없죠. 당연히. 자, 이때가 개화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니까 서양의 음식, 서양의 의복, 서양의 주택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생활의 변화, 남성복의 변화 보시면은 이제 양복과 양말과 구두를 신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남자들은 저고리 위에 마고자와 조끼를 입는 풍습이 생겼다.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요? 예전에는 저고리 입고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루마기 치렁거리고 하니까 두루마기 대신에 마고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옷인데 겉옷이야. 짧은 겉옷. 왜? 두루마기는 긴 거잖아요. 근데 겉옷인데 이렇게 짧은 마고자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조끼 같은 걸 입죠. 양복 비슷하게 조끼 같은 걸 만들어서 입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일반 남성들의 옷은 좀 간편해지면서 양복을 입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자들의 옷으로 가볼까요? 개량한복. 자, 그래서 개량한 뭔지 알죠, 여러분? 좀 이렇게 발목 보이는 좀 짤동한 치마 알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왜 우리 쓰개치마, 장옷 막 이런 거 입어야 되지만 이제는 이제 양산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점점 서양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거기 보시면 두레상이나 겸상이 있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독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그만 상에다가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그 다음에 뭐 장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독상을 받았던 그런 문화였었는데, 이제는 상 하나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기 시작했다. 이게 두레상. 또는 같이 앉아서 먹는다. 겸상. 그래서 이 두레상이나 겸상 문화가 사실은 개화기에 시작된 거고요. 원래는 전부 다 할아버지 따로, 아빠 따로 이렇게 조그만 독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식사법도 당연히 서양의 포크와 나이프를 활용하는 그런 서양식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본이나 청나라의 음식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떡이라든가 단무지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베 알죠? 가베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한 잔씩 아침에 다 마셨을 커피. 그래서 가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커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커피, 뭐 홍차, 뭐 쿠키 이런 것들도 다 개화기니까 이때 다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생활도 서양식의 어떤 주택 문화랑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가 이제 섞여지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근대식 건물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사관, 호텔, 성당, 교회, 학교 등등이 있다. 공사관 건물 중에서는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손탁호텔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호텔 건물들 거기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명동성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해외 이주동포의 생활 볼까요? 자,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곳은 만주나 연해주에 주로 많이 살았고요. 특히 만주 지역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만주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860년대 이후부터 많이 가서 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간도 지역에 나중에 1910년대쯤 되면 20만 명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지 못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됐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중국 여행을 가가지고 가이드가 있었어요.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 가이드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학교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다녔고, 지금은 길림에 살면서 가이드 하면서 뭐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엄청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자기 조상들이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에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은 거의 이제 3세, 4세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1세, 2세대는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서나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런 말하자면 중국에 있는 다른 지역들보다 교육열도 굉장히 높대요. 다른 한족들에 비해서 교육열도 높아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두 개의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장점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른 중국 중에서도 좀 소득이 높은 편이래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높은 편이고 성들이 좀 잘 사는 편이래요.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뭐 요령성, 길림성 이런 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데가 흑룡강성 이런 데인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족들이죠. 말하자면 중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조선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갖는 프라이드가 좀 느껴졌어요.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뭐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만주, 그 다음에 간도, 이주 동포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 간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연해주 봅시다. 연해주는 나라로 따지면 러시아죠. 네, 러시아. 그래서 이 러시아에도 역시 1860년대부터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로 막 가서 살았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허락했냐? 허락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동쪽 끝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연해주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주를 허용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연해주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허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역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독립운동에 매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미주이주 동포 봅시다. 자, 미주이주 동포는 말 그대로 미국이나 하와이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 미주이주 동포는 자,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건 막 나라에서 허가 증명서 받고 이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사 가는 거지. 그런데 요 미주 이주는 이제 여권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 지역은 정부에서 알선한 최초의 이민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선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미주 이주는 1902년 미국의 하와이 이민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와이에서 왜 이민을 받아들였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꼬셨겠죠? 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3년 만에 약 7천여 명의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민을 갈 정도로 이제 이민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본토 사람들이겠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 원주민들이 또 있잖아요. 따로. 그렇죠? 원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미 일본 노동자나 중국 노동자가 하와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 있고 일본 노동자 있고 중국 노동자 있고 최하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요 하와이로의 이주, 미주 이주 동포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에 기여하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하와이 이주 동포. 자, 그 다음에 하와이로만 간 게 아니에요. 하와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미국 본토로 가기도 해요.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LA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민자들 중에 하와이로만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멕시코나 쿠바나 뭐 이런 지역으로도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멕시코나 쿠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도 그 중에 이제 한 4세, 막 5세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3.1운동 즈음에 이제 제가 TV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역시 또 세금 내는 것처럼 돈을 모아서 거기도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는데 그 기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온 거야 말하자면 돈이 거기서도 온 거지.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써있고 하는 걸 볼 때 역시 독립운동에 참여했었구나 이 사람들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와이, 그러니까 미주 이주 중에서 하와이 이주 동포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사진 결혼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사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하와이로 이주를 했어요. 이민을 갔어. 1902년에 출발했거든요. 2년 이제 하반기에 출발해서 하와이에 도착해 보니까 1903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2년에 떠났지만 몇 달 만에 도착을 했을 테니까 하루아침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제 하와이로 도착을 해 보니까 내년이 된 거야.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2002년에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동안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보통은 이민을 갈 때 가족 단위로 가는 노동자가 있고 남자 혼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와이로의 이민은 남자 혼자 가는 이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가 혼자 갔어. 그럼 나이가 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 근데 하와이에서 거기 막 원주민이나 막 이렇게는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권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떠났을 때 그 사진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조선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지. 여자들.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데리고 배를 태워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뭐만 보고 간 거예요? 사진만 보고 간 거죠. 막상 가보니까 막 10년 전 사진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늑수그레한 중늙은이들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뱃삭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들하고 사진만 보고 결혼했다. 요 에피소드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면 하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와이 말고 이제 멕시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쿠바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이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어요.
요 사진 결혼이 아까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이 멕시코나 쿠바로 간 사람들은 에네켄 농장. 에네켄이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알로에처럼 생겼어. 커. 근데 알로에보다 훨씬 키만 해요. 제 키만 해요. 이 나무 줄기 같은 거 하나가, 알로에 줄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줄기 하나가 제 키보다 조금 작게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 따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에네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로에 하면 거기 점액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섬유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밧줄이나 아니면은 그 뭐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직물 중에 좀 거친 직물, 그런 거 만드는 데 쓰는 게 바로 에네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여기가 다 상처가 나요. 그거를 베어내면. 근데 이제 그게 역시 거기도 최하층이었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할당량이 있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깎아. 그래가지고 그런 열악한, 거기다가 날씨는 덥죠? 거기는 막 거의 열대기후 가깝게 올라가기도 하니까 날씨는 덥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더위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고향에서 떠나왔으니까 그런 향수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상처에다가, 그리고 거의 노비와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요 멕시코나 쿠바에서는 요 에네켄 농장이라고 하는데, 애니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애니깽.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애니깽이라고 부르고, 이 농장도 애니깽 농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거와 관련된 영화도 있고 요거와 관련된 소설도 있었는데, 소설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슬퍼. 그러니까 슬프다는 게 참혹해서, 말하자면 그 생활이, 그 삶이 묘사되어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막 소설이 재밌고 안 재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 뱃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여러분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멕시코나 쿠바 에네켄 농장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대 문화로 넘어갈까요? 근대 문화에서는, 근대 문화도 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게 근대 문물의 수용이에요. 그래서 근대 문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어, 역사, 언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언론, 신문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의 수용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근대 문물 수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근대 건물, 중요한 건축물. 그 다음에 철도나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용, 이런 것들. 그래서 근대 문물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서양의 기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항기부터 말하자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과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만 들여오면 된다? 서양의 기술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과 막 사상과 막 천주교 막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양의 문물만 받아들일 테다. 이거를 우리가 동도서기론이라고 그래요. 동양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기,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게 동도서기론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는 동도서기론은 온건계화파의 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자, 하지만 온건계화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개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한제국에서의 구본신참도, 이제 광무개혁에서의 원칙인 구본신참도 어떻게 보면 동도서기론과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833페이지의 근대문물의 수용 볼까요? 여기서는 기구들 한 번씩 다 우리가 언급됐던 거예요.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대시설부터 볼까요? 인쇄시설. 자, 인쇄시설은 방문국, 출판사 말하자면은, 그래서 방문국을 설치해서 최초의 관보인, 관보는 관청신문, 자, 관청의 소식을 전달하는 신문을 관보라고 하죠. 최초의 나라에서 만든 신문이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광인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민간 출판사. 말하자면 나라에서 만든 거는 방문국, 그 다음에 민간 출판사는 광인사.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신시설 볼까요? 통신시설은 1885년을 중심으로 뭐 이제 청나라와 우리나라와 연결,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연결, 그래서 이렇게 통신시설이 연결이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전신이 가설되었다. 여러분 전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모스부호라고 하는 거 들어는 봤죠? 그게 이제 유선전신, 무선전신 말하는 거고요. 모스부호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전기와 전기가 부딪히면서 그 길이에 따라서 이거를 낱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전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전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보. 왜 우리 얼마 전에 그 끝난 드라마에서도 전보 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 전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딴 데 살고 계셨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전을 보내시기도 했었어요. 축하한다 이거야. 그걸 이제 전화로 해도 되지만 이제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저는 100년 전 사람이니까 전보 있었던 시대에 저는 태어났으니까 아, 이 사람들은 전보도 모르고 핸드폰밖에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없으면 어쩔 거야. 잘 생각해봐.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거 있어? 가끔 내 전화번호도 헷갈리지 않아? 내 전화번호한테 내가 전화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전화번호도 사실 기억 안 날 때 있죠. 만약에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떡해? 핸드폰 두고 오거나 그러면 이제 전화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기계가 훌륭해지면 사람이 멍청해져.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정말 예전에는 막 다 외우고 있었잖아, 전화번호. 근데 지금은 내 전화번호 가끔 생각이 안 나. 내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834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전화 볼까요? 자, 전신은 1885년 즈음에 가설됐고요. 그 다음에 전화, 자, 경복궁에 처음 가설됐어요. 1898년에. 경복궁에 처음 가설되었다. 자, 이 경복궁에 처음 전화가 경운궁에 처음 가설됐을 때, 왕과 순종 왕제 사이에 전화가 있어서 순종이 이제 세자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순종이 고종에게 전화를 문안인사로 전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더니 막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불경하다며 직접 가지도 않고 전화로 인사를 한다고 막 뭐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전화. 그리고 이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김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죠. 김구가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 군인을 하나 죽여요. 일본 군인인지 그냥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군인인 줄 알고 누군가를 하나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군이 밀정 노릇을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걸 하는 거를 목격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자기 연락처를 놔두고 온 거예요. 잡으러 와라 내가 죽였다잉.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며칠 뒤에 진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잡혀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재판 끝에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 어디 있는 감옥에 갇히냐면 인천, 인천에 있는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복역 생활을 한 거예요. 작년인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 김구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뭐 김창수였나 뭐 아무튼 그런 무슨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천에 감옥에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게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있으면 죽여야 돼. 집행일이 됐는데 그날 마침 고종이 이렇게 쌓아놓은 보고서에서 그거를 보다가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선 청년이 일본 사람 하나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단해라. 사형을 하지 마라. 사형 집행을 하지 마라. 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택도 없죠. 인천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화가 마침 인천과 서울 사이에 전화가 가설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전화로 해서 사형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는 게 바로 이 전화. 자, 어쨌든 경운궁에 처음 가설됐고요. 1898년이니까 경운궁에 가설된 이유는 왕이 경운궁이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우편. 자, 우편은 원래 갑신정배 때 하려고 했었죠.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자, 그래서 그때 이 우편 사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실패했고 이 우편 사무가 다시 재개된 거는 을미개혁 때.
자, 그래서 우편사무 시작은 1895년 을미개혁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 요거는 1900. 요 연도는 좀 알아두세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는 건 이제 우리도 외국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편지를. 자,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전기시설 볼까요? 전등. 자, 전등은 좀 일찍 가설되죠. 1887년에. 그래서 자, 거기에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 전등이 가설되었다. 오른쪽에 보시면 상상화가 나왔죠. 처음에 이 전등을 뭐라고 했냐면 건달불이라고 했어요. 왜 건달불이냐?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것은 건달이구만 이러면서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등을 가설할 수 있었던 건 전기를 만들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황실과 콜브란의 합작으로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전등이 가설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진 건 좀 나중인데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왜 길거리에 쉽게 말하면 그 뭐라 그래야 돼? 가로등?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로 가볼까요? 전차. 자,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연결하는 전차를 개통하게 되죠. 자, 전차는 여러분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1899년에 전차가 개통되죠. 시범 운행을 했던 건 1898년이긴 한데 어쨌든 개통된 거는 1899년이고요. 전차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뭐 드라마 같은 거에서 여러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자, 지상으로 레일이 깔려 있고 거기 위를 달리는 이렇게 지하철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한량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수단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차.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종로와 숭림은 용산을 잇는 노선이 개통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노선이 어딘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철도. 자, 철도는 경인선이 가장 먼저 가설이 되죠.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에 철도가 처음 가설된 게 1899년에 완공됐죠. 자, 그리고 1900년에 서울까지 연장. 여기서 서울까지 연장이라는 건 한강을 건너서 서울역, 이 당시에는 이제 남산역이었는데 서울역까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노량진은 한강을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가야 서울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1899년에 이제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개통되고 그게 연장돼서 1900년에 서울역까지, 지금의 서울역이고 그때는 남산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경부선과 경의선. 자, 경부선 1905년, 경의선 1906년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1905년과 6년에 만들어진 경부선과 경의선은 이거를 왜 놨냐? 러일 전쟁 때 놓은 거예요. 자, 러일 전쟁 때 철도를 가설한 이유는 군인들 운반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군용철도로 개통된 게, 가설된 게 바로 경부선, 경의선. 자, 경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겠죠? 경의선은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인, 그 다음에 경부, 경의까지 완공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의료시설부터 쭉 나와있죠. 자,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자, 거기 보시면 188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씨 세력인 민영익이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민영익을 수술로 치료를 해줬어요. 서양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그래서 그 미국인 선교사 의사였던 알렌에게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운영을 맡긴 거죠. 그게 바로 광해원이고, 광해원은 곧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광해원이 제중원. 자, 그 다음에 광재원, 대한의원, 자예의원, 세브란스 병원 등등등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제중원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또 만들어지고 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이 자신들이 제중원의 후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가 제중원의 후신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또 뭐 공탐직도 아니고 원조 논란이 있어요. 보통 순댓국집 이런 거 원조 논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중원도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근대적 건축물로 내려가시면 독립문, 그리고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다 나오죠.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전은 시기를 좀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명동성당 같은 경우가 1898년에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해서 덕수궁에 만들어진 서양식 건축물이고요. 지금은 황실과 관련된 그런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예약을 해야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해야만 거기서 이제 관람이 가능한 황실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해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유물 같은 걸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덕수궁 석조전.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오시면은 근대 문물과 시설 해가지고 쭉 남아 있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철도예요, 철도. 아무래도 철도, 교통이죠, 교통.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는 아까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전도 시기를 좀 구별하시면 돼요. 연도를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전차와 철도니까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근대교육과 학문의 보급 나와 있죠. 자, 근대교육과 학문의 보급에서 첫 번째는 원산학사. 학교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원산학사 봅시다. 자,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왜 원산이면 개항장이잖아요. 개항장이니까 서양의 문물을 빨리 수용했고 서양 문물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이 사람들이 좀 빨리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근대적 문물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좀 일찍 만들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이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대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게 원산학사. 자, 원산학사는 밑에 설명에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다. 문예반, 무예반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동문학. 자, 동문학은 학교 아니고요. 이거는 영어 강습소. 통역관을 길러내기 위한 영어 강습소. 그 다음에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자, 나라에서 만든 관립학교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는 유경공원. 자, 유경공원은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양반 자제들, 그러니까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왜 보빙사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초빙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으로. 그래서 이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헐버트, 길모어, 뭐 벙커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 초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인물은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헐버트는 유경공원 선생으로 왔고 나중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미국의 워싱턴 특사로 파견됐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될 때 이 헐버트의 조언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헐버트가 그런 것들을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외국인이 쓴 교과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삼인필지라고 하는 서양의 문물은,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세계 지리책인데 그런 지리책인 교과서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헐버트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도 나와 있죠. 배제학당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화학당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종이 교육은 야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선언문 같은 걸 발표하죠. 그게 바로 교육입국조서. 자,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된 거는 언제? 2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고, 자, 학무화문을 설립하면서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관립학교 성립. 자, 그러면서 교육입국조서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 뭐 승명여학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네, 당연히 신흥무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학교들이 나와 있고요. 자,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통의 학교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대성학교, 오산학교 알아두시고 신민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자,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신흥무관. 같은 거죠. 이름만 바뀐 거고 시기만 좀 다르지.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학교들 중에 지역이 다른 학교가 어디냐? 또는 외국에 세워진 학교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뭐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흥무관학교는 남만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학교들, 국외에 있는 학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니지만 주요 학교들은 알아야 되겠죠. 서전서숙 명동학교 간도,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남만주, 자,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국내, 아까 신민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거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들었구나. 특히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고, 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성황후가 지어줬다고 하는, 많이 들어봤. 이화가 백꽃이라는 뜻이고요. 백꽃은 왕실의, 조선왕실의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교육운동 나와 있죠. 자, 을사조약 이후에 애국개국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학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시면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영남학회, 관동학회 등등.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교육단체들이, 그러니까 학회는 뭘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학보를 간행하기도 하고 역시 토론회와 연설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이런 교육단체.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일본이 가만 놔두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보통학교령, 사립학교령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당연히 통제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에서는 이제 국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학문을 국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학에서는 국사와 국어가 중요한데 특히 국어, 국사 대표적으로 자, 국사 연구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당시에는 외국의 침탈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 보시면은 전기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외국의 흥망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번역돼서 또는 많이 이제 지어져서 저술돼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됐죠. 자, 민족 영웅전은 당연히 외적을 물리친 영웅들. 예를 들면 뭐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 보시면은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등등. 이때 사람들을 이때 딱 시기가 애국개몽운동 시기이기 때문에 계몽사학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뭐 신채호, 박은식 등등. 자, 그 다음에 외국 흥망사. 오른쪽에 보시면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월남 만국사 등등. 자, 그 다음에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아주 이제 선비들이 쓴 책들이죠.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정교에 대한 개년사. 특히 매천야록을 쓴 황현 같은 경우도 이따 나올 거예요. 이따 이제 국권비탈 하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가로 3번 민족주의 사학의 대두. 아무래도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죠. 민족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역사 연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시킨 사람이 신채호고요. 신채호가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연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논설에서 이 민족주의 사학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로 3번.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신채호, 현채, 박은식 등등. 자, 특히 신채호, 박은식은 여기도 중요하고 일제시대 때도 중요하고. 알죠, 여러분? 이 역사 파트에서는 신채호, 박은식이 지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어연구에서는 국한문 혼용체. 국한문 혼용체는 단어는 한문으로 쓰고 조사를 한글로 쓰고. 그래서 한문과 한자와 국어를 같이 쓰는 거를 국한문 혼용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들 밑에 보시면 뭐 황성신문, 서유견문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쓰여진 신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한문 혼용에서 벗어난 그런 신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단체 하나,
국문연구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시경, 지석영 등의 이제 학자들이 만든 단체로서 대한제국 산하의 국어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1907년에 만들어진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언론은 좀 설명이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